국회가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2차 추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감세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대구 경북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최대 60%까지 감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이 당명을 더불어시민당으로 결정했습니다. 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오는 26일까지 의석 배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은 4.15 총선 최대 변수로 떠오른 비례대표 정당과 여야 모두 몸살을 앓고 있는 공천 후폭풍에 대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추경안 소식입니다.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추경안이 제출된 지 12일 만인데요. 정부 여당에서는 추경안이 통과된 지 하루도 안 돼서 2차 추경의 필요성을 꺼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11조 7천억 원을 유지했습니다. 전체 규모는 그대로지만 세부 사업비가 조정됐습니다. 조정 내용을 보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과 코로나19 피해와 관계없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사업에서 총 3조 1천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대신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과 아이돌봄, 대구 경북 지역의 피해 점포 회복 지원 사업 등에 예산을 추가 배정했습니다. 추경안이 통과되자마자 곧바로 2차 추경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급변하는 코로나19 상황을 추경에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며 정부와 함께 2차 추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자체가 긴급 지원을 하고 중앙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울 수 있다는 정부 측의 언급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차 추경 심의 과정에서 6조여 원을 늘린 증액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례없는 비상 경제 상황에 맞게 본예산 조정 등을 통해 정부의 재정 여력을 비축하는 것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추경과 함께 민생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 방안을 담은 일명 코로나 세법도 통과가 됐는데요.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단비가 될 전망입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8인, 기권 1인으로서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된 조세특례 제한법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위한 세제 지원입니다. 올 상반기에 깎아준 임대료의 50%를 임대인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도 소득세나 법인세를 기업 규모에 따라 30%에서 최대 6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 사업자의 세금 부담도 대폭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연매출 8천만 원 이하 소규모 개인 사업장에 대해선 올해 년도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연매출 3천만 원 이상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꽁꽁 얼어붙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도 담겼습니다. 올 3월부터 6월까지 한 해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 소비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쓴 금액의 소득 공제율은 현행보다 2배 확대합니다. 약 1조 7천억 원 규모의 세제 혜택 효과가 예상되고 있지만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와 함께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오늘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서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비례연합정당은 꼼수이고 반칙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거고 이번 총선에서
독자적으로 교섭단체를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한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정치권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움직임을 위헌의 꼼수 정치라고 비판하고 정의당은 득실을 따지지 않고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례연합정당을 주도하는 민주당에 대해선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고뇌는 이해하지만 방법이 틀렸다며 민주당 역대 대통령이 추진한 선거제 개혁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것이 꼼수이고 반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이 거대 양당의 꼼수와 반칙을 물리쳐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신 대표는 정의당의 이번 총선 목표는 교섭단체 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선 범민주 진영의 정당 득표 50% 중 민주당이 20, 정의당이 30 정도를 획득해야 한다며 유권자,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의 전략적 정당 투표를 당부했습니다. 심 대표는 또 지역구 차원에서도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로 자연스러운 단일화가 일어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정의당이 교섭단체 되는 것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후반기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촛불이 원하는 과감한 개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치, 사회 등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도 이어졌습니다. 심 대표는 미래통합당이 총선 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운운하는 것은 도로 박근혜 당이 되는 것을 합리화하려는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 부당한 어떤 역사적 반동으로서 탄핵이 추진된다면은 그것은 그 누구보다도 정의당이 앞장서서 막을 것입니다. 심 대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한다며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경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한국당에 맞설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을 띄웠습니다. 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오는 26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기호 순번, 의석 배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재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4개 원외 정당이 함께 더불어시민당으로 이번 총선 비례대표 후보를 내게 됐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26일까지 비례후보 명부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이 17석에서 19석 정도 얻을 거란 전망 속에 군소정당 후보들은 앞에, 민주당 후보들은 7명 정도 뒤에서부터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중간에 비어있는 번호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공모를 통해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더불어시민당의 기호를 앞쪽으로 당기기 위해 불출마나 컷오프된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이 엊그제부터 강창일, 신창현, 이규희 의원 등과 잇따라 회동을 갖고 의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란다는 취지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당 기호는 의석수에 따라 매겨지는데 더불어시민당에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으면 기호 11번으로 9번째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의당과 미래한국당보다 앞에 배치되려면 적어도 7명의 의원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문제는 비례연합정당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비례연합정당과의 통합과 남은 군소정당들의 참여 여부입니다. 비례연합정당의 다른 한 축인 정치개혁연합은 대의를 위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의 일방적 결정과 통보에 대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열린민주당은 이미 독자적인 공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통합이 어려워 보입니다.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했던 녹색당과 미래당은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의 소수정당 줄 세우기에 불과하다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비례 후보 순번을 둘러싸고 미래통합당과 갈등을 빚었던 미래한국당이 후보자 명단 일부 교체를 공관위에 요구했습니다. 공관위가 순번 조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한때 후보 명단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던 미래통합당과 어떻게 조율할지가 남은 과제입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미래한국당 최고위가 당선권 20번 안에 들었던 후보자 중 5명 이상의 재심사를 공관위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최고위는 비공개 회의에서 8명가량을 부적격으로 판단했는데
이 중 일부에 대해 공관위와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1명 정도만 조정할 수 있다며 완강했던 공병호 공관위원장도 최고위원 회의 설득 끝에 일부 제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 사기 의혹이 불거진 권혜영 전 자유한국당 전남도당 위원장과 1년 미만의 변호사 경력으로 앞순위를 받은 김정현 변호사 등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관위 재심의에서 부적격 후보들이 배제되면 당초 당선권 밖으로 밀려났던 통합당 영입 인재들의 순번이 앞쪽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통합당이 비례 1번으로 추천했지만 20번 밖에 배정됐던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은 전진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미래한국당의 당초 비례 순번에 강하게 반발했던 미래통합당이 일부 순번 조정에 만족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자회사가 모회사 의견을 하나도 듣지 않는 격이라며 미래한국당 공천심사를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까지 협의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갈등 봉합 여부는 통합당 영입 인재들이 당선 안정권에 얼마나 많이 배치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한국당 공관위는 내일 순번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네, 이슈 분석 양윤선, 홍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살펴봤지만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 그동안에 시민을 위하여 이런 명칭이었었죠. 네, 그랬는데 이제 이쪽으로 비례연합정당 합류한 것을 두고 지금 논란이 작지가 않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앞서 논의됐던 뭐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 등 원내 정당은 빠졌고요. 예. 이름이 생소한 정당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정당들은 다 빠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더불어시민당의 전신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시민을 위하여는 과거 조국 수호에 앞장섰던 단체가 주축이 됐습니다. 예. 이 조국 수호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만든 당이 된 셈인데요. 이 당 안팎에서 결국 조국이 참여하지 않는 조국당이 됐다. 왜 다시 어려운 선거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는 당들 중에 평화인권당을 제외하고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은 모두 이번 총선을 겨냥해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예. 민주당은 미래통합당과는 달리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어서 잡음을 없애려는 의도다. 의석을 가지고 이전 투구 양상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좀 급조한 티가 많이 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의 주장 같은 경우엔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중에 이 가나다 순번으로 보면 보수 성향을 제외하고 뭐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네. 이런 당들이 지금 앞번호에 있거든요. 가나다 노리려고 앞에 가짜를 넣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런 지적도 나와 있고요. 또 민주당이 어제 급박하게 치렀던 이 5당 협약 자료 같은 경우에는 가자환경당을 가자평화당이라고 잘못 썼다가 정정하는 논란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예. 네. 미래통합당은 지금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 때문에 좀 머리가 아파진 것 같은데 어떻게 결과가 날 것 같습니까? 네, 뭐 한성규 대표가 이 한국당 대표가 독자 노선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황교안 대표의 뜻을 받아들여서 순번을 조정을 할 것이냐가 관심입니다. 예. 일단 조정을 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네. 있습니다. 통합당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비례대표 후보 명단 수정에 부정적이었던 공병호 공관위원장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예. 현재 명단에서 부적격 소지가 인사들에 대한 추천을 취소하거나 후순위로 배치를 하고 통합당 영입 인사를 당선권으로 한 5명 정도를 끌어올리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5명 정도까지 한다면은 합의가 가능하겠네요, 보니까.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는 쪽이 많은 편인데요. 예. 일단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 통합당이 계속해서 일부 조정이 아닌 이 전면 조정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 당이 또 정당법상은 별개이고 또 다른 당 공천에 개입하는 행위가 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뭐 기자들의 질문에 잘 해결될 것이고 한성규 대표와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이 있기도 했습니다. 예. 황 대표 입에서 미래한국당이 아닌 통합당 자체 비례대표 공천 가능성까지 나오며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이럴 경우에 의석수 확대가 좀 제한적이라는 현실적 장벽이 있고 또 다른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기엔 좀 정치적 부담도 있고 시간도 굉장히
촉박합니다. 예. 생각해볼 부분은 왜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공천 명단이 이렇게 나왔느냐 이건데요. 이른바 자매정당, 위성정당 이렇게 탄생을 했고 공천 결정에 앞서서 황교안 대표가 한성규 대표를 만나서 의견까지 전달을 했는데 결국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물이거든요. 예. 전문가들은 뭐 의견을 전달하긴 했어요? 예, 했습니다. 예. 했는데 지금 조정이 안 되고 결국 이렇게 발표가 된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뭐 한국당이 통합당 영입 인사 이 몇 명을 당선 가능권 안에 넣어서 이제 좀 사태가 마무리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관측이 높습니다. 하지만 배신의 정치다, 뭐 새누리당의 망령이 되살아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홍혜진 기자. 네. 이제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놓고 또 하나 이제 정말 분란에 빠진 당이 민생당인데요. 그렇죠. 지난번에 선거법 개정할 때 참여했던 주요 4+1일 때 두 정당이 정의당과 지금 민생당이었죠. 대한신당과 그 당시에 이제 합해진 민주평화당 거니까 그렇죠. 이제 네. 남은 정당으로 그런데 네. 합해진 건데 정의당은 불참하게 됐는데 민생당도 불참하는 것처럼 했다가 내부에서 지금 복잡하게 됐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순탄하게 참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민생당 오늘 평화단계죠. 박주현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에서 얘기하신 그 비례연합정당 참여 안건을 의결하기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바른미래단계가 효력이 없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계 김정화 대표는 최고위는 주재 대표인 자신이 해야 한다면서 이 최고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 대한신당과 평화단계는 이 역시 최고위 소집 권한이 있는 이 박주현 대표가 최고위를 열었고 또 최고위원 6명 중에서 이 4명이 찬성을 해서 안건을 의결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 과정에서 고성도 이어졌고요. 당직자들 사이에선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이것을 두고 보니까 민생당에서 일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오히려 비례연합정당이 민생당의 개미족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네. 표현까지 하던데. 네. 예. 네, 대한신당과 평화단계는 참여를 또 바른미래단계는 불가를 외치는 건데요. 이렇게 입장이 좀 다른 이유는 뭡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 민생당,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또 민주평화당이 급하게 세력을 구합해서 만든 정당이죠. 네. 이 대한신당과 평화당은 대다수 의원이 이 호남을 지역구로 둔 이 진보적 성향의 정당이고요. 바른미래당은 이 중도 실용주의 정당을 표방해 왔습니다. 네. 따라서 노선이 다른데다가 또 총선을 앞두고 이 급하게 뭉쳤기 때문에 알력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 처음 갈등이 표면화된 것도 이 바로 공관위의 이 규정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이 바른미래당계가 맡기로 한 이 공관위원장이 외부 인사 2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안을 이 김정화 대표가 지난 주말이었죠. 네. 비공개 최고위에서 의결을 강행하면서 이 갈등이 분출을 한 거거든요. 이 오늘 박주현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한 이 규정안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바꿨군요, 다시. 네, 바꿨습니다. 여기에 이번 비례연합정당 참여 문제를 놓고 이 민주당의 우호적인 대한신당과 평화단계는 탄핵 세력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참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이 반면에 바른미래단계는 비례정당 참여는 친문연합정당에 당을 팔아 넘기는 것이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당을 나가라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친문 패권 위성정당에 편입하려 애쓸 때가 아니라 혁신할 때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알며 당을 불법의 절벽으로 몰고 가려는 분들께서는 이제 그만 결기 있게 민생당을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은 비대위 구성을 통해서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도부가 권한을 내려놓고 비대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네, 이 민생당 당원 부측에 따르면 당대표 권한은 이 3인의 공동대표가 합의를 해서 이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향점이 다른 정당이 합당을 하는 데 있어서 이 3인의 공동대표를 세우고 또 이 공동대표가 합의를 해서 이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 계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예견된 수순이 아니었나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또 바른미래당 셀프 제명 법원이 무효 처리를 했죠. 8명의 의원들이 진로를 결정을 해야 할 텐데 네. 남느냐
탈당하느냐 결론이 났나요? 네, 그런 기로에 서 있는 8명의 의원일 텐데요. 이 8명 중에 6명이 통합당으로 지금 당적을 옮긴 상태잖아요. 네, 그중에서 공천을 받은 사람이 4명입니다. 김삼화, 김수민, 또 김중로, 또 이동섭 의원 이렇게 4명인데요. 김수민 의원은 오늘 민생당을 복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20일 전까지 탈당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나머지 3 의원도 조만간에 민생당을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당 공관위는 민생당 탈당 후에 통합당의 재입당 절차를 거치면 기존 공천 결정을 번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선을 앞두고 있던 신용현 의원의 경우는 공관위가 경선 취소 결정을 내리자 이 공관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거취를 결정하지 않은 사람은 임재훈 또 이상돈 의원이 남아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으로 갔던 이택 의원은 탈당하면서 의원직을 던졌죠? 그렇죠, 던졌죠. 네. 오늘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윤선, 홍혜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남은 기간의 세비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게 기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비를 절반씩 모아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제안이 있었다며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반납하거나 삭감해달라는 청원이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열린민주당 비례후보 신청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치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 전 비서관은 권력자의 부정입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기여한 중대 범죄자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심판이 아닌 법의 심판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 전 비서관은 사퇴의 변으로 촛불 시민의 명령을 운운했지만 공직자 사퇴 마감일에 사표를 낸 것은 자신의 권력욕을 포장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7 시간입니다. 3월 18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여야 정치권에는 공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유력 주자들이 줄줄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데요. 내가 나가야 이긴다를 외치며 본선에 뛰어들고 있는 무소속 출마 바람, 이번 총선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 을에서 컷오프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민병두 의원. 내가 나가면 의석을 유지할 수 있지만 청년 후보들은 의석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는데요. 민 의원은 민주당의 의석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다며 지역구 경쟁력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전 지역구 상임부 위원장도 어제 의정부 갑지역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세습 공천 논란에 당초 출마의 뜻을 접었지만 오영환 전 소방관이 전략공천되자 2달 만에 입장을 바꿨고 문석균 씨 역시 본인이 나서야 100%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강원 강릉에서 컷오프된 권성동 의원, 무소속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누가 후보로 적합한지 다시 따져보자며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통합당은 권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구 북구갑 공천에서 탈락한 정태욱 의원도 오늘 무소속 출마의 뜻을 내비쳤는데요. 공관위가 지역 연고도 없는 서울 TK 인사를 내리꽂은 것에 당원과 주민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군의 분열로 상대편에 어부지리를 안겨줄 수 있다. 당선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이다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출마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공천 탈락자들의 무소속행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번 총선에서 백색 바람은 돌풍으로 이어질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정당 열린민주당이 열린 캐스팅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받은 가운데 당원들로부터 다수의 추천을 받은 이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는데요. 이에 손 의원이 조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열린민주당 입당을 권유했지만 조 전 장관은 공천 참여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린민주당은 그간 당원으로부터 비례대표 후보를 3명씩 추천받았는데요. 이 중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인물을 대상으로 개별 접촉하고 공천 참여 의사를 타진해왔습니다. 어제까지 진행된 후보자 추천 공모에서 당원 다수가 조 전 장관을 적극 추천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열린민주당 측의 공천 참여 의사 타진에 거절의 뜻을 전해왔다고 하고요.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당원들의 추천을 받은 이국종 전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장, 정현주 전 KBS 사장,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정준희 교수 역시 참여를 고사했다고 하고요. 반면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사장은 후보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봉준호 영화감독, 피겨킨 김연아, 호사카 요지 교수도 당원들의 추천을 받았다고 하고요. 당원 다수는 이미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을 추천하면서 출마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오는 22일 오전 20명가량의 최종 비례대표 후보 출마자를 공개하고 이틀간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후 득표 순위에 따라 비례대표 순위를 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새롭게 출발하는 열린민주당에 올라탈 인물들은 누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적으로 희망 나눔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도 세비를 자진 반납하거나 삭감해 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자는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국민 모두 뜻밖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혼자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마음과 이겨내고자 하는 힘으로 가족처럼 이웃처럼 힘을 보내고 있다며 이번이야말로 국회의원들도 잦은 월급 반납 또는 삭감으로 어려워진 국가를 조금이라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청원자는 국민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다. 국회의원들도 역지사지로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30 최고위원이 국회의원의 세비 절반을 취약계층에 사용함으로써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노력에 국회도 함께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동의하면서 여당발 국회의원 세비 기부 논의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미래통합당도 지난 6일 소속 의원 1인당 100만 원씩 모두 1억 1,800만 원을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성금으로 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들은 자발적인 나눔을 비롯해서 착한 임대료 운동 그리고 마스크 양보하기 운동 등을 펼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지금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거나 반납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여야 정치권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 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보니까 선거 일정은 계속 지나가면서 D-28일이네요. 네. 예, 지금 이제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관련 얘기를 해보죠. 시민을 위하여 지금 더불어시민당으로 명칭을 바꿨는데요. 네. 그동안에 되게 정치기업연합과 함께할 거라라는 비중이 힘이 그쪽에 실렸는데 이쪽하고 지금 더불어시민당하고 성격상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이것을 택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정치개혁연합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나중에 우리가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녹색당, 민중당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선거에서 여러 가지 총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 득표에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정치 쟁점화될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통합당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민중당이나 녹색당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까지도 어찌 보면 사실은 이제 포용해야 되는 건데 짧은 선거 기간 동안 그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총선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 이런 부분도 좀 작용했다고 저는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시민을 위하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형성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 계신 분들도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연합보다는 조금 민주당이 그 영향력을 조금 더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뭐 이런 것들도 작용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총선 그 전체 판에서 유리한 게 뭐냐 하는 부분을 아마 계산해서 선택한 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두 세력 간에 어떤 차이가 있고 민주당은 왜 나중에 이쪽을 택했을까 그 얘기입니다. 정치개혁연대는요. 지분을 요구했고요. 총선 후에도 존속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데 거죠. 당원에는 총선 이후에 해산하는 걸로 돼 있다는 주장도 있던데요. 아닙니다. 여기에 원로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우리는 총선 후에도 우리의 정치 세력을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천명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결국에는 더불어시민당을 선택을 하고 만든 것은요. 지분을 요구하지 않아서 그리고 존속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겁니다. 결국에는 총선 후에 우리는 해체할 것이다라고 최백은 준비위원장인가요?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부담감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윤호중 사무총장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 정당은 일회용기 정당이다. 그냥 이번에 한번 표 받고 의석수 늘리고 그다음에 해산할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정당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해산하겠다고 하는지 제가 정책을 전공했는데요. 정치가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고요. 해설서, 참고서 다 찾아봤는데 이런 정당 없었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해야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산하면은 만약에 의원들을 배출했을 경우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다 각자 당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참여한 당, 그러니까 같이 무슨 당이죠? 뭐 가칠평화당인가? 거기는 거기로 아니 가고. 기존의 녹색당, 뭐 미래당 이런 데는 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갈 거다라는 예상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 시작하는 당이어서 그 당으로 갈지 아니면 민주당으로 갈지. 참여한 당이 지금 현재까지는 5개 당이거든요. 그래서 각자 비례대표 의석 받고 각자 갈 것이다라고 다 천명한 상태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장 소장 말씀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각자 흩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당으로 같이 계속 가기는 그래서 이름을 플랫폼 정당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명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과연 이제 그럼 또 반대로 미래한국당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당은 그럼 계속 존속할지 저는 이것도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존속할 수도 있겠죠. 지금 뭐 한성교 대표의 뭐 행보를 보면 마치 그냥 존속할 것처럼 보여져요. 지금 그런데 과연 그럼 통합당이 그걸 계속 존속하는 상태에서 할 건지 아니면 이분들도 다시 통합당과 합당을 할지 저는 그렇게 두 번째로 합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가능성 크게 보고 있죠, 되게. 그럼요. 그래서 일당 겨냥하기도 하고 할 그렇죠.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통합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번에 선거에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표를 얻어서 그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둘 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선거 이후에 두 당, 뭐 미래한국당이든 뭐 더불어시민당이든 아마도 존속할 가능성보다는 합당이 되거나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정당 두 개 정당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의 정당은 미래한국당은 우리는 비례정당 만들 거야라고 해서 만든 것이고 지금 더불어시민당은요. 우리는 만들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 만들었어요. 한쪽은 사실대로 얘기했고 한쪽은 거짓말한 겁니다. 정당과 정당의 집권 여당이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국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뭐 속이는 행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통합당은 물론 우리는 만들 거야 하고 만든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다 만들 거야 하고 안 하겠다고 하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냐의 문제인 것이지 사실은 둘 다가 국민적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쪽에서 어느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둘 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누가 누구에게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또 이 과정에서 윤호중 사무총장이요. 연합 참여 의사를 밝힌 민중당과 녹색당에 대해서 성소수자나 이념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과는 연합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장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죠. 그 상대 당으로부터 공격당할 소지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이고 또 하나 한꺼풀 벗겨보면은요. 너무 많은 요구를 해와서
그러니까 녹색당이나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당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존속해온 정당이거든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윤호중 사무총장이 그랬어요. 참여하는 정당에는 한 석씩만 배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당들은 두세 석. 더 많은 걸 또 요구했을 수도 있을 것 그랬을 수도 같아요. 있다. 지분 요구를 더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점들이 부담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이 얘기했죠. 우리 당은 철학도 없는 당이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잠시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장 소장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이 두 당이 갖고 있는 가치, 이 가치를 민주당이 전혀 무시하거나 이렇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정말 그야말로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고민이 더 컸을 거다. 예를 들면 지금 민중당 같은 경우에 그 예전에 통합진보당에 계셨던 분들의 일부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이제 그 선거 총선 과정에서 통합당에서 공격을 안 하겠습니까? 예컨대. 그러면 민주당이나 이런 비례정당은 과연 그러면 정책 노선이 뭐냐? 이데올로기 노선이 뭐냐? 이런 가지고 계속 이제 문제를 삼을 겁니다. 또 성소수자 문제도 마찬가지 문제예요.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되면 성소수자 문제는 의견이 너무 극명하게 갈리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성소수자에 존중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수용함으로써 선거에서 미칠 영향이 너무 커서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됐다라고 봐요. 뭐 그것도 그러면 왜 선거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비판하면 비판 받아야죠. 그거는 당연히 저는 비판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실리적인 요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두 당이 갖고 있는 이 모습들이 선거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 그게 너무 커서 결국은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이번 비례연합정당이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보여지는 것과 동시에 뭔가 친조국당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시민 모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그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편에 섰던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드러나거나 아니면 부각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프레임을 검찰 개혁으로 가져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제 가져갈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이 뭐 시민을 위하여란 이 모임이 갖고 있는 특성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정 부분 뭐 비판이 있으면 비판을 이게 수용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어. 그러나 아마 대응하는 차원에서는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걸 뚫고 나가려고 할 거고요. 또 보수 진영이나 아니면 통합당 입장에 당연히 그 문제를 거론할 거라고 보여지고 뭐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선택하는 문제라고 보여지죠. 아니 그 일회용품 정당이 무슨 검찰 개혁을 자신들의 이런 가치로 가져갑니까? 이거는 그냥 선거 이후에 그냥 해산될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검찰 개혁이라는 숭고한 뜻을 거기다 덧붙인다는 그럼 검찰 개혁은 열린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등이 하고 있는 그쪽이 하는 건가요? 아니죠. 더불어민주당이 해야죠. 그런 것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분명히 미래통합당이 같이 해야 됩니다. 아니 민주당은 선거 프레임으로 그걸 쟁점화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 나중에라도 그것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검찰 개혁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검찰 개혁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정당이란 뭡니까? 같은 가치와 이념을 갖고 집권을 하겠다는 모임이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은 그냥 우리 비례 의석 몇 석 얻는 게 우리 정당의 기본적인 규정이라고 이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이 준연동형 비례선거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가 정치권이 코미디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당 이런 당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당을 끄집어내가지고 의석수를 몇 개 더 만들겠다라고 하는 집권 여당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거짓말 정당입니다. 거짓말 정당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장성철 소장님 이틀 전에요. 페이스북에 제가 우연히 봤더니 통합당에 대해서 아주 좀 염려를 크게 했던데 생각 바뀌었습니까? 저는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명단을 순번을 정해놓은 것을 보고 망한 것 같다. 아니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썼죠. 왜냐하면 이틀 전에요. 왜냐하면 안 바뀌었어요 아직요?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여러 가지로 또 조정한다고 했어요. 한성교 대표가 황교안 대표랑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서 한 5명 정도는 바꾸겠다고 오늘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그것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지금 의중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명단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제일 문제됐던 분이 윤주경 그 독립기념관장이잖아요. 네. 그분은 이제 넣겠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서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선임한 김용호 공관위원장 그리고 본인이 당대표로 보낸 한성교 당대표로부터 뒤통수를 맞았어요. 그래놓고 지금 수습하겠다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제1야당 그다음에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갖춰야 될 리더십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정치적인 판단과 리더십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쓴다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틀 전에는 망한 것 같다, 망했다 이렇게 썼는데 지금 뭐라고 쓰겠습니까? 망할지도 모르겠다. 망할지도 모르겠다. 추측으로 바꾸겠습니다. 좀 약해졌네요. 네. 그럼 결국 이제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실패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저는 지금 장 소장이 얘기한 그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해요. 아까 뭐 거짓말 정당 이건 동의 전혀 못하고요. 저는 동의 안 하지만 이 그 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의 모습을 보면 참 그래요. 제가 뭐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 영입 인사들을 데려올 때는 감동을 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저는 봐요. 일정 부분 초창기에. 그리고 민주당은 경쟁을 하면서 여기 인사들 들어오면 스토리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그래도 예전에 자유한국당, 지금 통합당이 주목받는 분들도 있었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전부 뒤에 가서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려면 영입을 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도력에 의문이 생기는 것은 황교안 대표가 본인이 그 대표를 세우고 공관위원장과 이런 부분을 다 세웠는데 지금 도리어 본인의 말이 전혀 먹히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위성정당, 자매정당이라고 대놓고 얘기했는데 그 위성정당, 자매정당이 아니라 도리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니 이렇게 되면 이거 손발이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이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 총선 때 공천 파동 때문에 부작용이 났고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이번 이런 갈등이 결국은 통합당은 아직도 변한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2016년에 김무성 대표와 지금 2020년대 황교안 대표의 이 특징이 있어요. 그 공천을 하기 전까지는요. 정말 많은 의원들과 출마자들이 당대표가 그래도 공천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그때 옥새 들고 나리샷 나왔을 때 옆에 있었어요? 제가 완전히 거기서 같이 나르신 옆에 있었죠. 옆에 있었고 제가 영도로 내려갑시다라고 건의도 했고 같이 영도 내려갈 때 제가 또 모시고 가고 그 다리에서도 제가 같이 있었고요. 그랬는데 그때 다리에도 같이 있었다. 영도 다리 쪽에.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가 떠서 김무성 대표는 공천권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의원들하고 후보자들이 싹 돌변하더라고요.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대권 후보 지지율 1등 나오고 공천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충성을 했는데 결국에는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고위원들도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김종인 선대위원장 데리고 오자 그랬는데 최고위원회에서 반발을 했잖아요.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는 저 사람은 나의 공천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 나를 챙겨주지 않아. 라는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과 지도력은 상당히 당내에서 논란이 될 겁니다. 논란이 될 거라고 그럼요. 보십니까? 혹시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럼 선대위 체제 어떻게 가동이 잘 될까요? 그 선대위 체제도 그럼 제대로 안 돌아가죠. 아니 황교안 대표가 지금 공동 선대위 꾸려가지고 원래 김종인 선대위원장 데려오려다가 안 돼가지고 본인이 뛰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장시호 소장의 분석대로 하면 그럼 이분은 사실은 별 영향이 없는 걸로 되잖아요. 의원들이 또 따르겠습니까? 그러면 선대위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이분이 정말 내 그 정치 인생을 어느 정도 걸어도 나를 보호해줄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사실은 충성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이 흔들린다고 하면 사실 선대위 가동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잘 넘어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지금 종로에서 뛰고 있잖아요. 그 상황도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고 거기서 만약의 경우에 뭐 결과는 모릅니다만 실패하게 되면 본인의 다음 뭐 예컨대 행보 대권이든 아니면 대표로서의 위치든 이런 부분도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 좀만 더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황교안 대표의 이 선택이라는 부분이 의구심이 되기 때문에 저분이 과연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요. 원장님 저보다 훨씬 더 이제 오래 정치권을 관찰해 오셨잖아요. 선대위원장
단어라는 앞에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단어를 혹시 예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저는 정치권에 25년 있었는데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질 않아요. 보통 상임위원 정도는 많이 그렇죠. 붙였죠. 네. 총괄선대본부장은 써요. 아하. 근데 하지만 총괄선대위원장은 처음 쓰는 걸 보고 상당히 저는 놀랬고 본인이 지역구 선거를 한 번도 치러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러한 총선이라는 큰 선거를 지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이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지휘하고 본인도 선거 출마하겠다고 그래요. 지금 미래통합당은요. 잠깐요. 우리 장성철 소장은 평론도 하시면서도 그래도 지금 뭔가 보수 야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쪽인데. 아니 저는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 좀 그런 걱정이 되면 어떻게 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황교안 대표의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선거는요, 코로나 때문에 선거운동을 잘 못하잖아요. 그럼 각 당의 지도부가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메시지를 어떤 것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표심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해보지 않은 총괄선대위원장의 실수가 자칫 잘못하면 각 지역에서 뛰는 후보들에게 되게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수가 나올 것 같아서 저는 그분을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장 소장이 가끔 이제 민주당에서 너무 과격한 말을 써서 좀 싫어하긴 하지만 저런 면 때문에 좋아합니다. 네. 근데 민주당은 정확하게 지금 비례정당 관련은 거짓말 정당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 때문에 좀 제가 싫어하긴 하지만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저렇게 한국 통합당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할 수 있잖아요. 저런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네. 또 황교안 대표가 잘못된 부분들 다시 살펴보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이 비례대표 후보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4-5명 정도 조정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한성교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아까 오후에 다른 이제 기자들 만나가지고 자 4명 조정을 하겠다. 일설에는 뭐 5명이라고 했는데 4명 조정하는데 윤주경 그 독립기념관장은 무조건 앞에 넣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교안 대표가 4명 조정하는 거를 갖고 그 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거는 못 받아들이겠어. 다시 조정해라고 했을 때 한성교 대표가 우린 더 이상 못해요라고 하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거기 있던 최고위원들, 의원들 다시 다 탈당해가지고 다시 뭐 당을 비례위성정당 당을 하나 다시 이렇게 섭외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두 분이 잘 원만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또 오늘 아침 인터뷰 보면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또 인터뷰를 했잖아요. 한석 정도는 할 수 있지만 5석 정도 바뀐 것 같더라고요. 약간 뉘앙스는 바뀌었는데 그건 그래서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오후엔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이 두 분 다 공병호 공관위원장도 어쨌든 자기 목소리를 또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와 공관 어쨌든 공천은 또 공관위에서 하는 거니까 대표만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관위도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 이게 이제 첩첩산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무소속 출마자들 상당히 비중 있는 사람들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거나 선언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해찬 대표가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에 복당, 불허 이런 말들은 있었지만은 영구 제명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거기다가 또 본인의 경험까지 맞물려가지고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에서 본인이 사실은 무소속으로 공천이 탈락해서 무소속으로 나왔고 당선돼서 다시 복당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다 보니 이제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저는 영구 제명을 실행할까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으로 저렇게 이제 엄포는 놓으셨지만 과연 실행을 할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왜냐하면 무소속으로 나오려는 사람들이 갖고 이제 생기잖아요. 공천에 불만을 품고 공천을 수용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어부지리로 통합당 의원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그걸 좀 막기 위해서 극약 처방을 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고.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정 부분 효과는 있다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표 입장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 뭐 사실은 민주당에서 계속 이번이 다는 아니잖아요. 다음번 총선은 또 있는 건데 민주당과 연결해서 계속 정치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걸 사실은 이제 무소속 출마를 막기 위한 극약 처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아직은 뭐 정식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실행이 될까? 과연 왜냐면 또 만약에 민주당으로 들어온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혹시나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그걸 그러면 아예 원천 지금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또 가서 받아들이면 그건 더 모양새가 이상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당내에서 여러 가지 그 얘기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뭐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하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또 이제 한국당, 통합당과 민주당의 무소속에 대응하는 방식 강도가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후보자가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대략 한 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지금 의미가 없는데 세게 나오는 거죠?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결국에는요, 그 이해찬 대표가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올 사람들을 방어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요, 지키지 못할, 안 지킬 약속과 경고예요. 선거 전에는 항상 이런 말 해요. 각 당은 다 이런 말을 하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흐지부지 됩니다. 한 석이라도 부족하면 무조건 영입을 해야죠. 그냥 이 부분은 흘려 들으시고 우리 같은 이 권위 있는 방송에서 언급 안 해도 될 정도의 그냥 무시해도 될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항상 선거 전에 하는 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민생당이요. 아주 크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김정하 공동대표가 또 반대 의사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파 간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장 소장님. 요즘 의석은 좀 굉장히 늘었는데요.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뭐 28석이라고 하는데, 26석이죠. 26석이라고 하는데. 탈당을 좀 한 2명이 해서 좀 줄었겠네요. 예. 근데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손학규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일회용기 정당에는 참여를 안 하겠다라는 것이고, 대한신당하고 민주평화당 출신의 분들은 무조건 참여를 해서, 그래도 우리가 교섭단체니까 민주당에서는 한 석씩만 준다고 했지만 우리는 교섭단체니까 한 세 석에서 5석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실리 있을까요? 지역구 의원들한테 뭐 어떤 실리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민주당에 있는 호남 지역의 의원들과 같이 경쟁을 해야 될 텐데 민생당이 그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 출마를 안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참 코미디고 웃기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충돌하는 것 중에 지역구 의원들이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제가 그냥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현재 의원들 중엔 지역구 의원들이 굉장히 많죠. 호남 지역에.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 이제 민생당의 간판으로 나가서 당선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여지는. 그거 뭐 예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민주당으로 나가는 거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최소한 이거는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진보 진영이 유리한 진영이니 선거 연대까지도 연대해 줄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상대 경쟁하고 연대가 가능할까요? 경쟁 세력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컨대 그 비례 정당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면 그 전제 조건으로 예컨대 정의당이 들어오면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사실 정의당이 만약에 이쪽에 들어오면 선거 연대해서 진보 진영의 후보를 하나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제가 어부지리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통합당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진보 진영의 2명의 후보가 나와서 경쟁하게 되면 표가 갈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통합당한테 유리한 상황이 되니 광주 지역도 이 지역구에 있는 분들은 이걸 매개로 해서 선거 연대를 논의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윤호중 사무총장이 호남 지역에서 다른 당이라든가 무소속이 당선된 이후에 민주당에 오겠다라고 선거운동하는데 절대 들어오는 거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건 뭐 아까 장 소장의 말에 그건 일정 부분 저는 동의하는데 그리고 나서도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의석수 가지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국회에서는 의석수가 중요하잖아요. 표결하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나중에는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선거에서 다른 쪽으로 탈당을 하거나 나가거나 아니면 반대 세력을 만들어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민생당 입장에서는 사실 그걸 매개로 해서 논의해 볼 수는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열려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네, 장 소장께 제가 이 질문 얘기하실래요? 네, 그 교수님께서 선거 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선거 연대를 할 수 없는데 선거 연대 한번 해봐라라고 이렇게 지금 지침을 주시는 것 같아요. 서진봉 교수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제 의견에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한 얘기는 다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생당 문제는요. 정말 우리가 이 여태까지의 정치 의회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막장 드라마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장성철 소장은 최근의 정당들에 대해서 아주 좀 실망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보니까 최근 정치 전반이 그런가요, 그러면? 원장님께서도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이러한 정당들 보셨습니까, 진짜? 갑자기 안 만든다고 했다가 일회용 정당 만든다고 그러고 공관위원장한테 뒤통수 맞고 같이 합당해가지고 이번 선거 치르자고 했다가 다시 그럼 너희들 개파는 나가라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이런 정당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이런 거예요. 민생당 입장에서 민생당의 호남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의원들 입장에서는 선거연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비례정당에 합류하자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민주당은 제가 볼 때 그렇게 그걸 탐탁하게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민생당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걸 매개로 해서 선거연대를 논의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 때문에 들어가자고 이렇게 의견을 모을 수도 있다는 제 추측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질문은 제가 장성철 수장한테는 안 드리고요. 최진봉 교수께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안철수 대표 이제 들어와서 지금 2주 정도는 자가격리하고 나서 활동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장성철 수장한테 질문 안 하는 이유는 장 소장은 안철수 대표는 의사일 때는 지지가 올라가지만 그렇게 얘기했죠. 정치 현장에 돌아오면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또 그 얘기할까 봐 질문 안 하고요. 그럴 겁니다. 돌아온 이후에 기대치 어떻습니까? 저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을 이제 다시 창당을 하셔가지고 돌아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라든지 지금 대표죠, 참 국민의당 대표의 모습을 보면 정치력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는 데는 약간 한계를 보였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기대감이 컸는데 그 기대감을 맞추지 못하고 보니까 실망감도 커진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제3당 중에서는 선두에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3당 중에서 정의당하고 경쟁해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거는 비례대표 어차피 비례대표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의당하고는 거기서도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강아랑 앵커님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원장님 저한테 질문 안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안철수 대표가요 오늘 유튜브를 하나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요. 거기서 정치 얘기를 안 했습니다. 계속 저 대구에 있었을 때요 이 방호복 입고 이 안경을 썼더니 너무 아프고 눌릴 정도예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 대구에 있었던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진정성 있게 계속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열심히 정치권에서 일해보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를 약간 수정할 의사가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그다음에 일회용 정당 이런 정당들이 국민들에게 주는 실망감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신물이 난다. 그래. 그럼 대구에서 진정성 있게 한번 봉사했던 안철수에게 한번 기회를 한번 더 줘볼까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평가해 봅니다. 그러면 아마 통합당한테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수 쪽의 표를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건강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인 내일 아침부터 낮사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전북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성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북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도 내려진다고 하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엔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